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결제감시부장 임철재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은행권의 어떤 보수성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일 거다라는 이제 짐작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의 리스크 요인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점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지급 서비스의 그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것이고요. 세 번째가 제가 드릴 말씀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의 그 리스크 요인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의 혁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그 많이 듣는 것들이 어떤 보안,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들이 어떤 기술적 또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 시스템의 전체의 결제 생태계에 있어서의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주로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그 지급결제 시스템에 이제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존의 어떤 지급결제 시스템의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갈 거라고 속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은행 중심의 은행 간 계좌이체, 그 다음에 어떤 실물 카드나 카드를 중심으로 한 지급 카드 시스템, 이 두 가지 지급결제 시스템에 기반을 해서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비춰보면 저희 그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들은 주로 그런 전체 생태계에서 그 서비스 제공업자와 소비자의 이 양 끝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보호라든가 정보 유출, 그 다음에 어떤 보안, 이런 쪽에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일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런 이제 평가의 바탕하에서 향후 저희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의 안정성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중앙은행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크게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핀테크가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카드 또는 IT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많은 얘기들 들었지만 그중에 일부는 전혀 써보지도 못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아는 것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존 금융기관의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물론 스마트폰 뱅킹이나 모바일 카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타 이제 비금융기관이 보다 이제 편리한 지급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존의 지급결제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위원께서 그 은행 계좌에 기반하지 않은 이제 케냐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보다 이제 강력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서비스라고 한다면, 작년에는 좀 많이 나왔던 예를 들면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이제 신종 화폐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그 금융 시스템과는 그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뭐 만들어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제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저희는 단순한 기술적 측면 내지 보안, 운영 리스크 이런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본다면은 현재 기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의 계좌이체에 기반한 지급결제 시스템과 뭐 카드 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액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참가 기관들이 이제 뭐 은행, 뭐 증권 일부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소액결제 시스템들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정산이 되고 그 부분이 다음날 한국은행에서 최종 결제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금 현재 결제 시스템의 그 제일 정상에는 저희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端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래 또는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 지급결제 서비스의 뒷단에서 은행이 있고요. 그 은행의 뒷단에 저희 한국은행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 간의 이제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저희 한국은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제됐을 때 그 지급 결제는 완결됐다고 얘기합니다. 결제 완료성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누구한테 돈을 보냈을 때 저희 나라 인터넷 뱅킹은 되게 빨리 가지 않습니까? 즉시 바로 입금이 되고요. 하지만 그 돈이 과연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거냐? 그거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내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돈이 들어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그런 결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통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비금융기관이 이렇게 제휴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저희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차익결제 시스템에 일부는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리스크가 현재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결제 시스템의 생태계의 제일 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완결시켜주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새로운 전자지급 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전자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 또는 보안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을 기존에 또는 뭐 더 나아가선 전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 이제 서베이 결과에서 나타나는데 아까 이제 모바일 쪽에 이제 그런 송금이라든가 결제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안 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쓰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확실한 결제 수단이 뭡니까? 그래도 현재 전자지급 수단이 있지만 현금 아니겠습니까? 캐시를 발행하는 법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급 수단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이제 데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이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현행 전자지급 서비스의 리스크 관리 현황은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리스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차익결제 리스크 관리하고 지급 서비스에 대한 감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인데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뭐 인터넷 뱅킹이든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 기반의 전자지급 서비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취인들이 돈은 직접 수취를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은행들의 자금 결제는 그 다음날 11시에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기관의 당좌 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어쨌든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은행들은 다음날 11시에 내가 대신 상대방 은행을 대신해서 대신 고객에게 지급한 이 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대형 은행들 위주로 돼 있어서 하나의 은행이 문을 닫는다거나 갑자기 그럴 경우에 미치는 엄청난 뭐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점주의에 있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문 닫는 것이 이렇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용 리스크가 있다. 소액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날 11시에 결제가 돼야 되는데 11시에 은행이 갚아야 될 돈을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11시에 갚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12시나 오후 4시에 갚았다. 그러면은 그 돈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다른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자금의 압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터넷 뱅킹이나 소액결제 시스템에는 신용 리스크 위에 유동성 리스크도 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 아까 이제 두 가지 그 양대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이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불, 선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앞단에서 거래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카드회사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지만 결국은 가맹점, 고객, 그다음에 카드회사, 벤사, 피지 이런 것들이 개입된 거래의 최종적인 것은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은행 간 거래의 다시 최종 결제는 저희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일부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될 그런 리스크 같은 것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첨단 IT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등장하고 이런 리스크에는 계속 노출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가장 저희가 주의 깊게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요. 이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한 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을 못 갚게 되거나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자금을 늦게 갚았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쇄적으로 은행 간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체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이런 문제, 이런 이제 시스템 리스크 부분이 뭐 불가피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리스크를 갖다가 통제하고 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사익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를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이제 199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은행들이 순이체 한도를 설정합니다. A 은행이 B 은행한테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기 A 은행이 내가 외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은행의 돈을 대신해서 지급할 그 한도를 사전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정한 것에 대해서 안 갚을 위험을 갖다가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담보를 한국은행한테 지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담보를 처분해가지고 결제를 이행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담보를 처분해서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지급결제 은행이 중심이 되는 지급결제 시스템은 참가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참가기간, 나머지 정상적인 참가기간들이 그 손해를 전부 다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은행 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는 결제가 완결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는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제도의 틀 안에서 보면은 직접적인
포함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서비스에 대한 감시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제가 결제 감시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결제 감시부라는 것이 올 초에 처음 생겼는데요. 어디 가서 제가 결제 감시부장입니다. 그러면은 뭘 감시하세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거가 보네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감시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이 단어는 오버사이트라는 이제 그 영어 단어를 번역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버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오버사이트를 이렇게 쑥 넘겨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것은 모니터링, 실제로 지켜보는 거죠. 결제가 잘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매년 또는 경년제로 어떤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리스크 관리 제도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 어떤 저희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운영 기준을 이렇게 바꿔라라고 개선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더 나아가서 어떤 통계 작성 같은 그런 업무도 저희의 그 감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어치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고 실적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저희가 통계로 작성을 해서 리포팅을 해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계법에 의해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저희 하는 법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도 통계 작성도 감시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감독, 이제 저희 보통 감시 그러면은 감독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시하고 감독은 이제 저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의 결제국에서 하고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감시라는 부분들은 지급결제 시스템이 잘 원활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대상도 하나의 개별 참가기관이 아니라 그 결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증권결제 시스템, 그다음에 CCP, 그리고 예탁원, 이런 이제 예탁기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소액결제 시스템의 경우는 어음교환 시스템, 지로, CMS, 전자금융 공동망, 이런 시스템 단위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감시를 하는데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의 그 방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하고 이러한 국제 기준 또는 우리가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을 해라라고 개선을 권고하는 도덕적 권유가 주로 규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들이라는 것들은 보통 각 금융기관 또는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 업무 지속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안 관련된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보안의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가지고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저희가 새롭게 등장한 오늘 많이 소개됐던 그런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의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6가지로 일단은 좀 분류를 해봤거든요. 물론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그 분류 체계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로 인해서 그룹핑을 해봤는데요. 요 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전자지급 서비스 개요 이 부분은 앞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거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게 과연 새로운 지급 수단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어떤 수단이냐 그거는 아니고 단지 새로운 지급 방식이다. 그래서 new way to pay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뭐 PG,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도 있고 직불 전자지급수단,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들 등등 해서 많은 그 사업자들이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서비스를 갖다가 좀 분류해 본 건데요. 기존의 지급수단을 보시면 계좌 이체하고 카드가 기본적인 어떤 지급수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신종 지급 서비스들은 저렇게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자지갑은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지급 서비스를 이렇게 복수의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들 이런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서비스 유형별 리스크 요인을 보자면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존의 은행의 그 지급 이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전자지급 서비스들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결제를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완료시킨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현재의 리스크 요인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고 그런 현재의 리스크 요인들은 기존에 저희 한국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 하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전자금융 공동망의 처리 절차인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요 고객단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단이 은행에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 가운데 부분 은행 간 결제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제가 종결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스마트폰 뱅킹이나 그래서 모바일 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지급 방식이 아닌 새로운 지급 수단, 그러니까 새로운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 요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모바일 카드의 결제 처리 절차이고요. 그래서 기존 인터넷 뱅킹이나 뭐 지급 카드와 동일한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은행의 차익결제 리스크 관리 및 감시 대상에 이게 포함돼서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리고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끝단에서 이제 새로운 지급 방식이다 보니까 새로운 지급 방식에 이용되는 그 수단이 또 뭐 분실이라든가 뭐 해킹, 도난 이런 것 등에 따르는 그런 이제 정보 유출 이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체계가 좀 최근에 자율적인 이제 그 체계가 도입되면서 이러다가 그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운영 리스크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조금 더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실 PG 쪽이 이 전자지급 서비스의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요. PG 업자라는 것이 결국 이 카드사 옆에 붙어가지고 일부 카드사가 하는 업무를 뭐 대신해주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구조이고요. 이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부 다 금융기관에서 저렇게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고객 거래은행과 카드사가의 거래, 은행과의 관계도 한국은행을 통해서 카드사 거래은행과 피지업자 거래은행을 자금 수수 부분도 한국은행을 통해서 다 그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서비스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써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많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 부분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PG에서 결제해주는 금액은 전체 카드 결제 금액의 한 6%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평균 한 1,000원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9개가 있어서 제가 다 열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다 저게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개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자본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낮아지면서 늘어났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일단 됩니다. 리스크 요인을 보면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결국 카드 결제 시스템의 옆단에 이제 피지업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셈이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 요인은 기존의 지급 카드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금융기관 간 차익 결제는 한국은행에서 차익 결제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카드 회원이라든가 뭐 가맹점에 관련 부분들은 카드업에 규율이 되고 있는 연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국은행의 전자지급 서비스 통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카드 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은 결제 정보 처리에 따른 보안 위협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피지사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고객 정보를 직접 보유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 자금을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뭐 파산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에 따르는 소비자의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약간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직벌전자지급 서비스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직벌전자지급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어떤 결제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아도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죠? 홈뱅킹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결제를 하는 이제 지급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 규모는 직불업자의 경우도 그림으로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그림이 보일 텐데 아까 이 자리에 있던 카드사, 피지사 대신에 직불업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카드 쪽이 아니라 직불전자지급 서비스는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이용은 미미하지만 상당히 이제 증가율로 성장 속도는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불전자지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요. 따라서 당연히 한국은행의 차익결제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지급 서비스 통계 편제 및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전자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상에서 사용자의 정보라는 것들을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스크 요인이 있고 고객자금 관리상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리스크 요인은 좀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첨불전자지급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화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첨불전자지급 서비스는 꽤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사실 대표적인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쓰시는 티머니 내지는 이런 교통카드 이런 쪽이죠. 그래서 교통카드 쪽이 보시면은 전체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교통카드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교통카드 이외에도 다른 방식의 직불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좀 비중이 약간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먼저 선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예치를 하거나 또는 충전을 하는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차익결제 부분은 한국은행의 차익결제 리스크 관리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비금융기관이 이런 결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선불 예치금이라는 어떤 자금을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의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 어떤 관리상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은행의 어떤 감시 대상에서는 약간 이렇게 배제되어 있다고 할까? 이제 일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향후 그 대책 내지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지급 서비스의 경우는 앞에서 알리페이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페이팔과 알리페이를 여기에 잠깐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나라별로 이제 금융업의 인가라든가 이런 조건이 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영업범위나 이런 것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규제 공백 같은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 소재 비금융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국내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실제로 약간은 좀 혼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감독 당국이나 감시 중앙은행으로서 감시를 하려고 할 때도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에 좀 불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다든가 통계 수집에도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물론 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그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지급 서비스는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종 전자지급 수단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 요인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이 다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자지갑의 개요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 요인은 뭐 다른 전자지급 서비스와 사실상 동일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뭐 쿠폰이라든가 이런 부가 서비스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어떤 정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노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합평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라는 것들은 결국은 금융 소비자의 편익의 향상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가 아직은 현재의 기존의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또는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볼 때는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는 소비자의 소액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수는 엄청 많고 하지만 사실 그 금액 수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하루 평균 예를 들어 피지 이런 부분들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저희 한은금융망에서 하루에 결제되는 규모는 하루에 2015년 들어서는 한 2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보면 사실상 그 금액으로 보면은 상당히 크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간 청산결제는 결국 한국은행의 차익관리 시스템의 차익관리 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비금융기관 주도로 제공되고 있고 어떤 서비스 제공기관이 소비자와의 접촉 지점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제 유동성이나 운영 리스크 측면에서 위험 요인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산에 대해서 고객 자금이 손실볼 가능성이라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제 운영 리스크 이런 측면의 문제가 소액 결제 시스템 전반에 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서비스 제공기관과 은행 간에 이렇게 제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책임 소재 같은 것들에 불분명한 점들이 있어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은행의 감시 활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갑자기 넘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나 감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한국은행과 이제 금융관계 당국 간의 그런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최근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안성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도 현행 규제 체계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업계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보안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그 관계 당국에 일일이 이렇게 이것 써라, 이게 좋다, 이걸 기준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화를 추구해서 어떤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다가 우수한 기술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어떤 더 나은 기술이 활용되고 비효율적인 기술은 퇴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란 부분들도 최근에 발표되긴 했지만 어떤 일일이 나열적인 그런 규제가 아니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우리 알리페이에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사전에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고객의 책임은 어디까지다. 내가 그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볼 손실은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것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율을 해주게 된다면 좀 더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 모바일의 경우에는 이 분실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바일 기기 업체에서 이런 보안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은행 감시 활동에 강한데요. 저희가 지금은 어떤 주요 지급 결제 시스템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인력과 그 다음에 노력을 들여서 평가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감시 정도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시한다고 해서 그거를 어떤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이 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규제를 하고 행위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는 이제 유동성 관리나 운영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면 앞으로는 업무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가 등장할 때 이러한 새로운 전자지급 서비스가 우리 전체적인 그 지급결제 시스템의 시스템적 리스크에는 어떤 영향이 혹시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요인도 분석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감시 활동의 하나가 평가를 해서 개선을 권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전자지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갖다가 권고하는 이런 쪽의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급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주로 국내 대행기관하고 이렇게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할 그런 생각이고요. 통계 확충 부분은 저희가 주로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통계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등장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자금융 서비스의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전자금융관리법상에 이런 이제 그 업자 이런 기준들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바꾸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확충을 갖다가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활용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초기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좀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유관기관 및 국가 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글로벌 전자지급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외환 동시결제의 경우에 또 협조 감시라는 걸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관계 당국과 같이 이제 저희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 중앙은행들과도 국가 간 협조 감시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금융 안정 내지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부분들도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 부분과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할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쓴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이 부분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발표된 나눠드린 자료에는 번호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시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